반갑습니다.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도 또 제가 저는 이 레고 블락 키트 선물 이런 것도 없는데도 한 분도 자리를 안 뜨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기회에 이런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선 주자가 다 얘기하고 전 국가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은 초당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중요시 여기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이게 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10,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 표면상에서 인류는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생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도 안 되는 왕족과 귀족들을 위해서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노예처럼 동물처럼 일을 하면서 사실 살았죠. 사실 산업혁명이 일어난 100년, 200년 사이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유 있게 경제에 대해서 논하고 기업에 대해서 논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1730년에 GDP가 비로소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장한 가치와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를 논하기 전에 얼만큼 생산하느냐, 또 어느 국가가, 어느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버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2차 산업혁명 때는 영국이 경제를 리더하던 것을 서열을 바꿔서 미국이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국가 서열도 바꾸고 기업들이 대기업이라는 형태로 대량 생산을 시작했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와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90년대 중반에 도요타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자존심을 다 꺾으면서 이상하게도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산업에 도요타 생산 방식, 미국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리인 생산 방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확산이 된 것이 3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도 수단으로서 중요했던 시기고 4차 산업혁명의 도화선은 뭐니 해도 스티브 잡스를 빼먹을 수가 없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대량 생산을 하던 물건이 3차 산업혁명에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수십 가지에 대해서 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개인의 욕구와 다양성을 만족시켜주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스마트폰이 아마 큰 변격점이 되었을 겁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세대 차이가 지금은 모든 문제에서 심각한, 특히 한국에서 어려운 문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많으신 분들은 아마 자라나면서 이 첫 번째에 계신 분을 롤모델처럼 저도 가방에다가 쌍절곤 하나 넣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휘둘르다가 뒤통수에서 혹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폼생폼사죠. 근면성실의 세대입니다. IT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 앞에 장렬하게 이단 옆차기 폼 잡으면서 전사하는 게 이분의 유명한 영화의 모습입니다. 3차 산업혁명 세대들은 X세대라고도 하죠. 이 베이비 부모들에 비해서 IT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임스 본드는 요긴한 때에 결정적인 IT 활용을 저기 있는 미스터 Q, CIO를 이용해서 IT를 활용하는 세대고 4차 산업혁명 세대들은 밀레니엄 세대, 아이언맨을 오히려 롤모델로 삼는 세대죠. CIO IT 자기가 다 합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이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을 활용해서 IT를 활용하는 세대가 바뀐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차 산업혁명이 한창 피크를 올리던 대량 생산 시대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삼성전자를 10여 년에 걸쳐서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로 탈바꿈시키는데 신입사원부터 이 회사를 나올 때까지 온몸을 바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RP, SCM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삼성전자의 생산 방식을 도요타를 그대로 베끼는 게 제가 주 업무였지만 도요타보다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글로벌 생산과 판매를 마치 하나의 분식집처럼 떡볶이집처럼 운영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첩하게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오퍼레이션하면서 삼성전자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류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주면서도 제품 재고와 품절을 일으키지 않는 월마트, 도요타, 델컴퓨터, 아이케아 이런 회사들과 나란히 3차 산업혁명을 대대적으로 성공시킨 그런 회사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4차 산업혁명까지 1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뀌어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를 사용하고 그 기술들을 요소 기술을 활용한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건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길래 그리고 돈을 벌고 나서야 우리가 오늘 얘기한 국가의 배분 문제나 금융공학적인 문제도 논할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의 혁신의 방향의 축을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질리티입니다. 스피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첩성, 어질리티고 두 번째는 다이버시티입니다. 이제 인류는 10억 가지 종류의 다양성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엠파티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논하고 있고 오늘도 기업의 양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수도 없이 넘어뜨렸고 이제 기업은 엠파티 측면에서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의 문제에 성장을 합니다. 실사례를 보죠. 스피드 문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한 번 이겼죠. 그제 저 중국에서는 완전히 다 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한 판 이긴 게 이세돌이라 한국인들이 조금은 자존심이 살지만 엄청나게 멘붕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2000여 대의 서버가 동시에 해서 이세돌과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몇 시간씩 걸리던 그 바둑 알고리즘을 1분 내에 이세돌하고 맞짱을 뜰 수 있으려면은 상황을 센싱해서 분석하고 액션을 취하기까지의 사이클이 1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게임이 된 거죠.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이 PDCA 사이클이 경쟁사보다 빠른 기업들이 떼돈을 버는 것을 산업혁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조직 중에 이것을 1년에 한 번 사이클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사는 조직이 있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면은 이 사이클이 1년이기 때문에 민원이 처리되고 법이 입법화되고 개선이 되는 데까지 사이클이 너무 긴 거죠. 공무원들이 더 사랑을 받으려면 이 사이클을 줄여야 되는데 기업들은 월 단위로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어떻게 이익을 냈는지 어느 제품이 잘 팔리는지 판단해서 디시전을 내리는 것이 한 달 사이클로 도는 것이 회계와 손익 모든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요타와 삼성전자는 이때 이것을 남들이 소니가 월 단위로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시도했고 그것이 재고와 품절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베스트 바이에 미국의 바이어 우리 이마트 같은 곳에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텔레비전들을 소니를 밀어내고 패나소닉을 밀어내고 전부 다 삼성전자로 바꿔주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그걸 그렇게 해줬느냐라고 질문했더니 품절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납기 준수율이 소니가 다른 회사 다 60%인데 삼성전자는 97%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테레비 광고를 해도 삼성전자를 파는 것이 더 돈이 된다. 종류의 다양성이 재고와 품절의 증가로 늘어나는 것을 해결한 것이 삼성전자가 떼돈을 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SAP와 함께 라이브 경영을 하죠. 속도를 라이브로 스피드 있게 처리한다는 것이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라는 공장에서 이제 신발을 나만의 신발을 주문해도 5시간 만에 배달을 해주는 그런 공장을 지었고요. 할리 데이비스는 신발은 쉬워 보이지만 오토바이 이 거대한 물건을 색깔도 다양하지만 종류별로 부품별로 아까 레고에서 얘기해 주신 그 컨비네이션의 종류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하게 개인만의 오토바이를 주문해도 역시 6시간 만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이 자동화되었고 사람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들의 개성을 모두 인정해 주면서 재고와 품절 없이 주문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론 되기 위해서는 주문을 처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밸류 체인 상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모두 주문부터 생산, 조달 모든 영역에서 해서 6시간 만에 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토바이, 신발 이런 종류가 범위가 이제 점점 넓어집니다. 켈로그는 시리얼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옥수수 플레이크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시리얼들이 공급이 되고 있죠. 이 십수종의 시리얼을 가지고 재고가 안 쌓이게 한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서플라이 체인 문제, 경영의 문제이죠. 이 문제를 다양성의 문제하고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했습니까? 주문형으로 각 개개인의 역량과 식성, 취향에 맞춰서 주문을 하면 집에 자기만의 시리얼을 배달을 해줍니다. 언더아머가 아디다스하고 나이키가 둘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스포츠웨어 시장을 갑자기 3위로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 회사는 작은 벤처 시절부터 빅데이터에 집중을 했습니다. SAP와 함께 소비자들의 개개인을 이해를 해서 나이키가 매장에 진열을 해놓고 손님을 기다릴 때 언더아머는 손님을 이해해서 당신이 다음 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데 거기 기후가 이러니까 이런 우비를 사세요. 이런 신발을 사세요. 이런 개인 제안을 합니다. 자기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오지 않아도 구글에서 서치를 하고 다나와에 가서 가격 비교를 하면 그걸 디텍트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SAP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모두 이해를 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omni personalization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omni 채널에서 어느 채널에서 서치를 하고 쇼핑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디텍트해서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제한형 영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오더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제일 크고 분석을 잘하는 회사는 구글이 아니라 지금 언더아머입니다. 지금 UPS는 이제 제품을 개인에게 조달해 주는 게 아니라 B2B 사업을 하는데 부품 공장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물류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헤드 도면을 받아서 부품을 3D 프린팅해서 갖다 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의 B2B의 개인 맞춤형 형태죠. 종류가 헨리 포드가 한 가지를 대량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다면 3차 산업혁명에는 10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성의 생산 방식을 도요타 생산 방식으로 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모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은 엠파티입니다. 네슬레가 망할 뻔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동 착취를 했어요. 카카오 열매를 따는데 아기 같은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학교도 못 가게 하다가 게다가 불난집의 부채질이 분유를 팝니다. 아프리카에 광고 홍보를 해서. 그랬더니 영아 사망률이 왕창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물을 끓여 먹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저기 있는 킬러가 킷캣이죠 원래. 이런 불매운동을 해서 회사가 망할 뻔하니까 한동안 열심히 사회 기부를 합니다. 사회 기부를 하면 우리 이렇게 착한 일 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사고 다시 하려고 하지만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다가 이 착한 척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먹히지가 않으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마다 사회적 가치에 기여가 되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CSV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네슬레는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기업 1위까지 합니다. 한국에도 이 CSV의 사례가 있죠.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께서는 안티프라민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때 5,000원을 할까요? 1,000원을 할까요? 라는 질문에 5,000원을 하면 이익과 매출이 최대 극대화가 되지만 1,000원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당시 회의록에 그 선택을 한 가장 이유는 극명하게 서민들의 생활 상비약이 되기 위해서 이익과 매출이 줄어들어도 사회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함께 하나의 메저로 기업이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CSV 시대이고, 이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거쳐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속도 면에서는 기업 대부분이 월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종류 면에서는 한 가지만 만들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엠파티에서는 투명하고 법만 잘 지키면 됐었어요. 그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얘기고, 3차 산업혁명이 여기면서 성장을 3차원으로 합니다. 3승으로 하는 거죠. 속도가 주 단위로 가는 회사들, 그리고 이 마켓 세그멘테이션, 종류를 10여 종으로 늘려갈 수 있으면서 여기서 재고와 품질,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고도 저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CSR을 시작하죠. 기부, 사회적 책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3차, 4차 산업혁명에서는 완전히 개인화, 라이브 경영, 속도면에서는 라이브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 추구하는 거죠. 바이모덜 IT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IT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언맨처럼 솔리드 코어는 전통적인 IT CIO들이 해오던 일이고요. 이제 CDO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IT 레이어를 또 하나 갖게 됩니다. 이 두 레이어적 접근을 하지 않는 회사들은 아주 변화하지 않는 회사가 되거나 중심을 잃어버리는 회사가, 보안이 무너지는 회사가 되죠. 그리고 전화기가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킨 최초의 물건인데 2대 세대에서 늘어나서 효과가 났는데, 이거 훨씬 더 큰 효과를 낸 회사가 페이스북이죠. 전화기의 네트워크 효과를 그 이상으로 개개인의 소통 방식을 연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것의 똑같은 모델로 기업 간 연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인데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 2배 정도가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리바를 중심으로 만든 SAP의 그 기업 간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네트워크 환경에 IT 인프라를 갖춘 이 플랫폼, 이것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애자일하게 시장 변화에 재고와 품절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신제품 출시와 변화 대응을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람 간에 연결하는 것을 페이스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년 먼저 싸이월드가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도 세계화에 실패를 하죠. 싸이월드는 사이버 피지컬 월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줄여서 싸이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아는 이유는 저 설립자 형용준이가 제 동생입니다. 근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원대하고 멋있는 비전에 비해서 예쁜 여학생들 얼굴을 비교하려고 만들었던 페이스북이 오히려 하버드의 브랜드를 얹고 전 세계에 그 1위를 한 이유는 단지 싸이월드를 국가적인 플랫폼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사이버 피지컬 월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공장을 피지컬 월드와 저쪽에 보이는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모든 최적화와 운영에 대한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사이버 피지컬 월드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룩하는 거고요. 이것을 사업 모델로 지멘스는 스마트 팩토리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공장에다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몇 년 걸릴 일이었거든요. 지멘스가 SAP하고 손을 잡고 SAP가 Powered by SAP로 마인드스피어라는 스마트 공장 팩토리를 만들죠. 그럴 이유는 이 센서, IoT 이런 빅데이터 이런 컴포넌트들을 IT 플랫폼 상에서 우리 아까 레고 보신 것처럼 레고의 어마어마한 표준 플랫폼을 IT 부문에서 만들되 그것이 SAP 혼자나 지멘스 혼자나 이런 회사가 삼성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IT의 환경을
아이언맨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체 개발을 해서 몇 년 쓰다가 버리는 시스템은 이제 우리나라 전자정부나 대기업 시스템들이 현재 왼쪽 방식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레고 블록처럼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상에서 조립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뀐 환경의 플랫폼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플랫폼은 디자인 띵킹이 현존하는 일하는 방법 중에 가장 창의적인 방법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지만 진짜 문제를 찾아서 엠파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그 훈련을 하고요. 이합집산 협업을 하면서 빨리 싸게 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망하는 게 두려운 이유는 비싸고 크게 망하기 때문인데 디자인 띵킹을 훈련하면 싸게 빨리 망하는 방법을 배워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낸 끝에 대박을 내는 거죠. 자전거 타는 거를 혹시 책으로 배우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이것은 완전히 훈련에 의해서만 공부할 수 있는 일하는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가르쳐서 성공이 되고 있지 않고 스탠포드에서 SAP하고 그 디스쿨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훈련소지 강의실이 아닙니다. 학과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골프를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디자인 띵킹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일하는 방법을 완전히 창의적인 협업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 디자인 띵킹 플랫폼을 장소며 환경이며 잘 만들어줬을 때 이 존 디어 같은 회사는 SAP랑 디자인 띵킹 프로젝트를 해서 처음에는 스마트 트랙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농기구 회사니까. 그래서 다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 예방 보전을 하고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문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농부들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고장 안 나는 트랙터가 아니고요. 풍년입니다. 그래서 풍년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다시 설계합니다. 초기의 존 디어의 모델이 결국은 풍년을 만들어내는 농부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디자인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속에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 복합화되면서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현재 존 디어는 트랙터를 파는 것이 아니고 월 회비, 월 사용료를 받으면서 종합적인 풍년을 향한 서비스를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회사로 변신을 한 겁니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은 이 머추어리티 모델로 볼 때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렇죠. 자동화라고 여겨지던 초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매출과 직결되고 소비자의 생태계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진화한 4단계, 5단계로 진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독일에서 놀란 사실은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면 이 회사들은 필요한 사람이 없고 기술이 없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엄청난 미스매치를 겪고 있는데 독일이 몇 년 전부터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크게 해결했고 그 해결한 방법이 놀랍게도 정부나 학교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원들이 뭐라고 3, 4년 전에 합의를 했냐면 독일이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해서 각 근로자들의 스킬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다. 그러나 독일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그 교육을 주도해서 성공하면 세계의 일자리를 독일이 제일 먼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5차 산업혁명이 될 때는 주제가 지난번 해닝 캐거만 박사가 와서 저하고 오가며 얘기를 한 이유고 5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스마트 팩토리, 피지컬 월드, 사이버 피지컬 다 하고 나면 디지털 트윈을 사람에 대해서 만드는 게 5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이미 이건 시작이 됐습니다. 기업에 입사를 하시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트레이싱 당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미팅 뭐 이런 거에서 평가받고 이력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 3, 4년, 5년을 다니시면은 여러분 다 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개인 신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현재 SAP의 석세스팩터를 사용하는 선진 HR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죠. 내가 5년 동안에 어떤 인간이 되겠다라는 미래 계획에 대한 설계고요. 회사에서는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육성 개발을 해서 준비시켜서 세상 변화에 대응하겠다 하는 캐파시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 플랫폼이 왕성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강국장님이 구별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할 거 없이 플랫폼으로 제공하자는 거죠. 국가의 과제입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인재 플랫폼을 활용해서 경단녀, 취업준비생, 시니어들에게 전부 평생 동안 제공하는 것은 아마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중요한 국가의 미션이 된 거죠. 이런 식의 인재관리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플랫폼, ICT 플랫폼, 그리고 디자인 띵킹을 이용한 창의 협업 플랫폼, 그리고 인재관리 플랫폼, 이 세 가지가 국가 단위에서 제공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어서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